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추경 당정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해 전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1, 2차 추경을 합하면 총 35조 원에 근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 채무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마그룹 남매 분쟁이 부자 분쟁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환 회장은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콜마 B&H 경영권을 두고 빚어진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 B&H 사장 간의 갈등에 아버지가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경매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이 집계한 이달 들어 16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경매 중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건수는 24건에 달했습니다.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비율은 올 들어서 월 평균 25건 안팎이었는데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란 핵시설에 초강력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직접 참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결말, 그리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방산주 투자 전략까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 리더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처럼 국지전은 끊이질 않습니다. 신의 대리자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신정 이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이미 상승 열차를 탄 K 방산주는 중동에서 커지는 포성으로 한 단계 더 뛸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만기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화진 IM증권 도곡 VM센터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긴급 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에서 지금 안전보장회의를 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이란 전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김만기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했는데 지금 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현지에 한번 이스라엘의 게시물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요? 네, 현지 상황이 어떤지. 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언돔의 일부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서 드론하고 어떻게 보면 기만 작전을 쓴 거죠.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하니까 방어 체제가 조금 이제 좀 혼돈스러운 약간 뚫린 것도 그렇죠. 있죠. 좀 뚫린 게 그래서 뚫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도 생기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는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고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미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 그동안에 항상 불안감 속에 있던 이런 기조에서 조금 핵시설을 완전히 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대치가 있어서 상당히 국민적인 공감대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들 좀 감내를 하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란, 이스라엘 현지에서 한번 해보자는 것은 이란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에 한 번이라면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는 걸까요? 이제 미국 정가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말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란 하메네이 그렇죠. 정권의 교체까지. 네. 특히 이제 폭스뉴스나 이런 쪽도 나오고 이제 정치 평론가들의 그런 아마도 근거들이 나름대로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정보 자산에 의해서 판단을 조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만약에 이제
공격을 하게 돼서 네. 그게 정말 무력화가 된다면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국민 정서가 많이 흔들리고 이란 정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일반적인 이제 그 추측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미국의 이제 그런 우파 방송에서는 하면이 정권 교체까지도 생각한다는데 정권 교체까지 가려면 완전히 이란을 정말 무력화시켜야 될 텐데요. 지금 핵 시설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미국이 참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부분을 깨부실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 2시간 전쯤에 이제 이란 이제 공영 TV에서도 일단은 하나의 이제 협상 카드를 내는 게 호르무즈 해협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일단은 해협. 이 해협을 일단 봉쇄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정책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실제로 하루에 쓸 수 있는 원유 수요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한 1,000만 배를 관련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물론 JP모건에서도 유가가 한 $100, 거의 한 $120까지 올라갔을 때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다른 해석에서는 $400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 물론 이제 이란에서도 우리의 허가 없이는 이쪽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03년쯤에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한 번이었고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란이 할 수 있는 뭐 기술력이나 뭐 핵 시설과 관련된 뭐 과학 기술자들 거의 대부분 지금 사망한 사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란이 좀 장기전으로 갈 힘이 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가 별로 없지는 않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트럼프 말씀처럼 결국에는 빨리 항복을 하되 완벽한 항복을 하기까지 그게 좀 녹아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항복하라. 조건 없는 항복이에요. 완전 손 들고 나오라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한다 그러면 이 원유 전 세계 공급량이 20%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받고 글로벌 경제 영향을 받는데 해협 봉쇄나 통제 이란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뭐 항상 그런 잠재적인 그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항모 전단이 벌써 급파가 되었고 항모 전단.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미국이 좀 장기전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송함, 원료를 싣고 다니는 수송함, 또 뭐 공중 급유기 같은 것도 벌써 현장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설사 이런 이제 이란이 소위 말해서 그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좀 그 아주 그 전격적으로 어떻게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 맞대응을 할 만한 그런 권력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아주 폭발적으로 유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라고 하잖아요. 핵시설을 부실 수 있는 게 그 능력, 공격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벙커버스터라는 게? 그게 한 그 3만 파운드 정도 되는 그 무게인데 포 하나가 3만 파운드. 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게 6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란 지금 이제 지하 시설이 한 80m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제 핵 시설이죠. 그렇죠. 네, 80m 군사 지하에. 전문가들이 벙커버스터 몇 개 정도면 사실은 그 지하 시설을 좀 무력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을 봤을 때는 미국이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미국 국방부의 그런 그 소위 인게이지먼트 이런 전쟁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정책적인 방향과 전략적인 그런 틀에서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한번 해볼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공군력이 완전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또 미국 공군력이 항모에서 출발하는 공군력이 얼마든지 사실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란 상공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지금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전투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공군력 같은 경우는. 핵시설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는 미국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초기 개발할 때부터 이란과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염두에 두고 특별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략 폭격기가 없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무기 체제로는 아무리 때려도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전략 이제 폭격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은 이게 이동이 가능하고 예. 타겟을 노릴 수 있겠죠. 네, 지금 과연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할지 그에 따른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공격 첫날은 10% 이상 뛰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가가 정말 아까 좀 걱정한 대로 크게 뛸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예전과 달리 영향이 적어서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면서 통제될 것 같습니까? 결국 이제 지난주 한 금요일에 처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서 이제 유가가 좀 움직이긴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란 국영 TV에서도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사실 저도 이제 그때 WTI 관련 선물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72달러에서 그 1달러도 변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실제로 이번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물가에 대한 변동성이 제한이 크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만큼 그만큼 사실 이제 이란이 공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맞붙을 수 있는 좀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아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우리가 조금 위협도 충분히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선전성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트럼프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나오는 거지 실상으로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 장기전이 길어봐야 이제 2주 정도라고 이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내에서도 충분히 뭐 이란은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뭐 참모 사령관이나 실제로 전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살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란전은 조금 기일이 빨리 끝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생각보다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보다 이란 수출 석유 수출 물량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견제와 통제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이란에서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이니가 SNS에 올렸네요. 전투가 이제 시작된다. 그리고 시오니스트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건 이제 뭔가 확실한 재보복을 할 수 하겠다 그런 경고 아닙니까 이것도? 네, 저게 그렇게 봐야 하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 것처럼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안다.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알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다. 상당히 조금 더 위협적인 정말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급박을 하는 건지 저는 급박하는 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란이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미국의 지금 한풀 꺾이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전투 영향이 될까? 공군력이 너무 심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방공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게 사실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리한 국면은 벌써 하나의 변곡점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의 최고 지도자가 시오니스트들 이스라엘을 이제 폄하해서 하는 말이 시오니스트인데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 언론을 보면 이란이 뭐 미국과 이스라엘과 협상할 지금 의향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삼국을 통해서 이제 그런 뉘앙스를 좀 이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공격 그만하고 서로 이야기하자. 이걸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거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그런 공감대를 상당히 이스라엘이 잘 만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민들 의지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아마도 좀 쉽게 이란 측면에서 예전처럼 또 이렇게 서로 좀 흉내내다가 국지전에서 머물고 가는 그런 단계보다 좀 더 미국이 어떤 형태든 개입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긴급 철수하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데 뉴욕 증시도 긴급 철수하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속도, 폭을 보면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래요? 이제 뭐 내일 이제 새벽에 이제 FOMC도 이제 열리긴 하겠지만은 물론 미국은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달 뭐 관세 정책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안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물가가 그만큼 이제 에너지 가격의 영향에 따라서 최근에 뭐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였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영향을 좀 미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그게 장기화되게 됐을 때 우리가 물가에 대한 우려, 실질적으로 그런 식자재나 아니면 여러 다른 구리 가격이나 다른 가격 원자재 가격들이 사실 크게 좀 변동이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유가가 지금 73달러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급격하게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만약에 소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비축유가 있을 거고 그걸 방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선방할 수 좀 있는 전략이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까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잠깐 이제 흥하해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이제 그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산주들이 워낙 이제 변동성 전쟁에 따라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아마 이제 조만간 그에 대한 영향 속도가 생각보다 미미할 가능성이 크고 물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물론 이미 미사일을 많이 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이제 여격을 하게 되면서 실제 그 미사일 전체 전략 기지에서 그냥 한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실 무기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말은 저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은 제발 좀 우리 쪽 얘기 좀 더 들어줘라는 말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중동 주변 국가들이라든지 또는 서방 선진국이라든지 이번 G7에서는 이란을 G7에서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또는 중국과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전쟁에 대한 뭔가 좀 평화로 갈 수 있는 압력, 개입 이런 건 조금 보기가 어려운가? 이 정도 G7의 성명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이건? 뭐 이제 G7이 어떻게 보면 뭐 김이 빠졌다. 김이 빠졌다. 트럼프 왔다가 가는 바람에. 그래도 미국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또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뭐 노골적인 정책을 사실은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분쟁 또 전쟁과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국제 정치학적인 그 구도 속에서 어느 쉽게 어떻게 보면 다른 편에서 손을 들지 못하는 그런 구도 이미 만들어져서 쉽게 평화를 조장하는 그 어떻게 보면 평화회담 우크라이나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트럼프가 뭐 24시간 안에 끝낸다 그러지만 지금 지지분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제 대리전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미국이 같이 미국과 제가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방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해외에서 이런 이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오래 합니다. 사전 모의, 사전 준비. 그렇죠. 사전 모의 훈련이나 또 그런 그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런 나름대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번 전쟁의 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력, 모사드를 위주로 한 정보력의 싸움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력. 근데 이 전투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또 이란의 군 고위 관계자의 아파트를 정확하게 드론으로 공략하는 걸 보니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긴 틀에서 전략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떤 해프닝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좀 이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전략적인 방향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누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종전되기를 바랍니다만 이 와중에 공포와 불안 속에 뛰는 게 방산주 주가라는 서글픈 현실인데요. 우리 K방산이라고 하는데 방산주들이 그동안에도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잖아요. 이번 중동 이스라엘 이란 전쟁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K방산에?
물론 이제 항상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되면은 항상 이제 그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비부터 이제 증액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뭐 하자라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2019년 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특히 나토 이제 회원국들에게 빠르게 얘기를 했죠. 이제 너네 러시아 사태 일어난 이후 너네가 이미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GDP의 4% 이상은 무조건 국방비를 증액을 해라 했는데 그때 유럽 국가들이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6월 24일 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주가가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거는 한화 시스템이죠. 한 17% 올랐을 겁니다. 한화 시스템. 왜냐하면은 그게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그러니까 그 방공 시스템이죠. 이제 그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 요격하는 아이언돔 그 방공 시스템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한화 시스템이 이제 그걸 만드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한화 시스템에서 일부를 만들어요. 예,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저 이스라엘의 그 요격 시스템이 굉장히 시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내러티브 수준이시기도 하겠죠. 물론 그런 방산 품목도 수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나토 회원 국가들에게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도 이제 하겠지만은 물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는 거는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왜요? 왜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전범 국가이기도 하고 실제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지 못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국가가 이번에 우리 GDP의 5% 이상 국방비 지출할 거야라고 하면서 독일의 그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이제 방산 수출도 2023년부터 거의 한 135억 달러 정도 수준의 이상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부터 거의 한 15조, 20조 가까이 되는 물량들이 계속 수주를 받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K2 전차 만들죠, K9 자주포 만들죠. 물론 한국항공우주에 뭐 FA50도 만들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전차나 자주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그 유럽 애들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한국 걸 사다 써야 되느냐?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하게 많이 자주포도 그렇고 전차도 계속 이제 수입을 해오니까 그러한 대책들이 물론 최근에 덴마크도 그 10조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을 했고 결국에는 나토 국가들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러한 멘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동안 2, 3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아마 이제 수주 잔고가 그 100조의 이제 목표를 좀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한 50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은 당분간은 2, 3년 더 추가적으로 실적은 베이스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차 받은 것도 이번 분기에 몇 대 또 다음 분기 몇 대 보낼 때마다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수주가 계속 지속적일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방산주에 영향을 미칠 게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산비 지출은 나토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늘리긴 하는데 과연 꼭 한국에다 그걸 맡겨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사고 팔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 방산 주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방산 관련 회사 아까 한화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별로 지금 주력 무기라든지 주력 수출품이라든지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명품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K9이나 또 K2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 무기체들이 있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조금 이제 그 이번 사태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유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토의 이제 그 GDP 비율을 미국이 항상 요구한 게 5% 이상 해서 지금은 방위비에 GDP에서 폴란드가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5% 가까이 진행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K방산을 너무 과도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불란서와 독일이 이제 한국 무기를 유럽 국가들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그 European Defense Industry Strategy를 그래서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 전략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그 골자가 먼저 2024년 초에 미국 방위산업 전략 NDIS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NDIS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좀 포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방을 통해서 그런 전투 능력이나 MRO나 자기들이 부족한 것들을 확충한다는 취지가 있는 반면에 EDI에서 유럽 방위산업 전략은 유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끼리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유럽의
국방 예산과 또 그 획득 체제는 유럽 안에서 해결되는 게 원칙인데 폴란드가 한국에 무기를 수입을 하면서 대규모로 수입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제 웨이브를 면제를 받은 거죠. 그 조약을 그 조약에서 그 체제에서.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너무 사실 물론 이제 우리 방산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랑할 만하지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밀이 유지돼야 되고 다양한 형태로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너무 좀 과도하게 어느 나라가 뭘 할 거다. 뭐 불가리아가 뭐 K2를 얼마 할 거다. 이게 예상되지 확정되지도 않은 먼저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뭐 독일, 뭐 이제 프랑스, 네이트 국가들이 이제 부르기를 걸어서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좀 정부나 기업들이 조금 가령 엠바고 있는 거는 좀 이야기하지 말고 발주처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좀 전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가져가면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럽은 또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수요 공급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을 너무 깊게 너무 비중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자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앞으로 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질까 또는 어떤 수출이 더 늘어날까 궁금하거든요. 유럽이나 중동에. 혹시 지금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향후 일어날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약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게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고 있나요? 뭐 어차피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좀 나왔던 이제 재료이기도 하니까 일단 먼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필리핀 쪽에 한 9천억 가량의 일단은 FA50 이제 물량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물론 한국항공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나 이제 현대로템만큼의 주가는 최근에 좀 도로르긴 했지만은 지금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게 내년 초쯤에 이제 특히 중동 쪽이나 이제 동남아 쪽에 좀 대량의 이제 FA50 1차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좀 향후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은 측면이 있고 대신에 이제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수주에 따라서 실적이 반영되는 이제 시점이니까 계속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 이제 현대로템은 물론 이제 작년 9월부터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나오고 있는데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그게 K2 전차인데 물론 처음에는 4조 얘기 나왔다가 7조 얘기 나왔다가 지금 이제 9조까지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되고는 있지만은 이제 작년 9월에 얘기가 나왔던 게 폴란드, 그다음이 루마니아, 그다음에 슬로바키아까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만약에 막 구조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다음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흔히 우리가 주가 탄력적으로 봤을 때 4조, 6조, 9조로 갔을 때 주가는 더 그게 주 수급이 더 세게 붙는데 그러면 9조를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 수주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부분도 아닐까. 아까 앞에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국가들이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의 수입이 생각보다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에 대한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성장은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장 속도가 50% 성장하던 회사가 갑자기 내년부터 30% 성장하게 되면은 약간 시장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급하게 달려온 방산주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 스피드, 속도가 지속되기는 조금 될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도 좀 드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방위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그래서 이제 저희 카이스트에서 이제 방위산업청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방산 수출 과정을 제가 이제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분석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모든 기업들이 제 학생들로 여기 방산업 기업들이 학생으로 와서 LIG, 핸들도 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모든 참여하는 기업들이 다 자랑스럽게 보입니다. 다만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제 그 기본적인 골격은 대형 체제업체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업체를 사실은 근실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하단에 있는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을 탄탄히 만들어줘야 이 공급망, 중소기업의 공급망을 탄탄히 만들기 위해서 R&D를 해야 되고 AI 기반의 새로운 혁신 기술이 전복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자체적인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을 때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특히 수출에 관련된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은 얼마나 잘하니까 우리 그 하단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찾아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많은 좀 지원과
협력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님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방산 말고 혹시 또 주목할 만한 뭐 그런 방산 기업 있습니까? 뭐 요즘 뭐 풍산 뭐 전투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혹시 개인적으로 풍산이 사실 그동안 주가가 몰랐다가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나오면서 이제 올랐죠. 물론 이제 풍산은 70%가 이제 구리와 같은 원자재 쪽이고 30%가 방산인데 근데 실제로 그 방산에서 60%가 중동 쪽입니다. 탄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탄약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 주가랑 사실 실적이랑 연관성이 없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이란 쪽에서 수주를 받느냐 그건 아니긴 한데 결국 주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같이 엮여서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풍산은 그동안 좀 방산에 대한 사실 그 주가에 대한 연락을 못 받은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요인이 하나 이럴수 너무 비싸, 현대로테 너무 비싸 그런 측면에서 이제 풍산이 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이스라엘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면은 사실 좀 방산주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매도세가 생각보다 나올 수 있다라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우리 방산주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기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화진 IM증권 도곡 VM센터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 간 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 AI 전략을 추진할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현장 전문가를 발탁했죠.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을 지낸 하정우 수석입니다. 하정우 수석은 AI 핵심 전략으로 소버린 AI 개발을 강조해왔는데요. 소버린 AI가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AI 미래기획수석, AI 경쟁, 국가 간 경쟁에서 지금 최전선에 뛸 인물이네요. 하정우 네이버 혁신센터장, 40대, 뭐 파격 인사라는데 혹시 하정우 수석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서울대 컴공과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보니까 저랑 학번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아, 한창 후배인데. 젊은 네. 근데 이제 수석이면은 차관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0대 중후반에 차관급으로 기용을 한 건데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늘공도 아니고 그렇죠. 공인데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보통 뭐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뭐 전직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비즈니스를 잘 알고 AI 전문가를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 바로 꽂았다는 청안급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파격 인사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볼 때 이게 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직 이제 내각에 대한 인사는 안 이루어진 게 그렇죠. 이제 총리 인준이 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에도 그런 몇몇 인물들의 이제 기용하는 걸 볼 때는 내각을 기용할 때도 뭐 이전 같으면 거의 대부분 정치권의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약간 산학연 쪽에서도 좀 발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민간 40대 민간 전문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이분이 저희 SBS 비즈 포럼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소버린 AI, 소버린이 주권입니다. 국민, 국가 주권 AI 개발을 강조해왔대요. 소버린 AI.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게 소버린 AI라는 게? 우리가 사실 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딥시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딥시크. 딥시크의 아론 서비스를 초반에 보면 굉장히 한국 분들도 많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미국 다 일반적으로 일본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데이터 센터가 이제 중국 본토에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개인 정보에 대해서 다른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보다
좀 더 이렇게 여과 없이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협하다 판단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공공기관은 다 일단 차단이 된 상태고 민간 쪽에서도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소버린 AI 필요성인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지금은 중국은 차단했지만 우리 사실 미국 기업들 거는 지금 다 여과 없이 사용하고 있고 챗GPT 다 쓰죠. 챗GPT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플랫폼도 대부분 뭐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모든 것들이 다 미국 기업들인데 그곳은 어차피 글로벌 기업들이고 대부분 사실은 본사들이 다 미국과 데이터 센터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어차피 일부분 물론 뭐 이거 암호화 된다든지 하는 안전장치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외국에 가버리는 거죠. 그런 모든 데이터 소스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내의 데이터가 원 데이터가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런 정보 보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미 한국 시장조차도 외국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한 상황이잖아요. 소프트웨어나 그러니까 플랫폼 쪽에 봐서는 그러면서 AI가 이제 차세대 플랫폼의 이제 넥스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미 앞부분은 늦었지만 AI는 이제 초기 단계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다 외국에 우리의 모든 주권, 데이터 주권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버린 AI라는 그런 의미니까 지금 많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분에 투자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국의 로컬 기업들 중에서 실력 있는 기업들을 좀 키워서 어쨌든 경쟁할 만한 기업들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 주권, 우리 국가 주도의 소버린 AI 개발을 하자. AI 경쟁이 치열한데 이거 뭐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칩을 또 개발하는데 우리는 이 메모리 칩에서는 강자인데 이른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여러 단계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위치,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마침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뭐 엔비디아의 칩이 있듯이 GPU 핵심이 되는 칩이 있을 거고 물론 메모리가 들어가지만 HBM은 사실은 전자 칩셋을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부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AI 하드웨어 전체 공급망에서 볼 때는 그다음에 뭐 패키지나 이런 쪽으로 보면 이미 TSMC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무슨 목소리를 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구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약간 한국 그 내수 위주로서 성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이버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대부분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 측면에서도 글로벌 기업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도이고 그런 면에서 규모가 이렇게 작다는 얘기는 그곳에 그동안의 많은 투자나 R&D 역량 같은 것들도 그 규모에 맞게 사실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짠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보다도 한참 뒤져 있는 상황이 사실은 현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앞서갔고 우리가 지금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AI 100조 투자, AI 100조 전략을 공약했죠. 100조. 이 100조라는 게 우선 100조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는 차치하고라도 100조를 우선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우선 100조라는 게 할 때는 보통. 사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무슨 AI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어쨌든 AI라는 어쨌든 어젠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 동안 10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기존의 2차 전지도 그랬고 정부에서 뭐 향후 몇 년 동안 몇 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민간 투자를 합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으로 100조를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그중에 일부분을 정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쪽에서 같이 이제 동반하면서 투자를 해서 그 정도 규모가 되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민간 사이드에서 이제 대부분 한 90% 정도는 투자를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민간이요? 사실은 뭐 네이버나 SK텔레콤, LG 같은 삼성 같은 쪽에서 보면 투자 계획들이 이미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개별 기업 측면에서 본인한테 필요한 쪽이다 보니까 정부 주도하에 하나의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TF도 구성이 될 테니까 네. 거기에 아마 민간에서 많이 참여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얼핏 조율이 생각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100조 하니까 엔비디아 GPU 사는데 다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AI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냥 엔비디아 칩을 사서 그냥 논다고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건물도 있어야 되고 용수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력망도 새로 깔아야 되는 거고 한전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비용들이 포함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을 우리가 사는 건 아니고 엔비디아 칩 세트를 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 어쨌든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구매를 하는 거니까요. 서버를요? 서버는 네. 대부분 또 중국과 대만에서 서버만 전문적으로 렉을 조립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폭스콘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겠죠. 그렇군요. 엔비디아한테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건 아닐 것일 거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데 그다음에 약간 여기에 인력도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을 인력 양성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것이 100조일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조를 투자한다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그런 관심을 가질 텐데 이 수혜 기업이 있을 텐데 누가 그 혜택을 받을까? 이 100조 투자에 말씀하신 데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차근차근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소버린 AI, 우리 주권 AI 이런 개발에 기업들이 조금씩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뭐 개발했다. LG 뭐 연구원도 했다 그러는데 어느 기업들이 지금 이런 개발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우리는? 일단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지만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삼성하고 이제 같이 사실 코어를 좀 하다가 지금은 좀 관계가 다시 틀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까지 감안했을 땐 조금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요. 네. LG 같은 경우도 뜻밖에도 올 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고 또한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 자체 개발한 어떤 엔진들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전반적 그런가요? 경쟁력 수준이라 봤을 때.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은 사실은 우리가 다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고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외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칩셋에 한국산 뭐 HBM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최종 칩셋 살 때 이미 그쪽에서 사가지고 꽂아서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뭐 한국의 최종적 그 칩셋이 한국에 도착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의 고객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본인들은 엔비디아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엔비디아. 그다음 뭐 AMD나 뭐 브로드컴이 고객이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우리는 결국 완성된 거를 우리는 정부 입장에 볼 때는 사다가 사용하는 사용자 최종 사용자가 되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소버린 AI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의 전체적인 네트워킹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 그런 쪽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카카오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나 네이버. 그다음에 뭐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은 한국의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빅테크 기업, 미국의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내수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틀을 벗어나기 쉽지는 않지만 현재는 내수 기업조차도 외국산 기업들에 대해 많은 부분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적으로 국산화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의 소버린 AI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구글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쪽, 메타 같은 쪽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국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좀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더 하드웨어보다는 더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퓨리오사 AI라고 AI 있죠. 설계 여기 뭐 메타가 그때 엄청난 돈으로 인수하려고 시도를 한 정도인데 이런 회사의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세계적인 기술력이 아닌가요? 제가 연초에 사실은 퓨리오사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같이 방송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많은 물어를 보고 이제 그쪽에서 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챗GPT 정도의 AI 수준보다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AI 다음 버전을 생각하는 게 AGI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AI라는 거. 근데 그러면 피로사가 하는 게 AGI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넥스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AGI의 다음 버전, 거의 사람 정도의 독자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진행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양산까지 가기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하겠다고 타진할 정도면 이미 양산 직전까지 이미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기업에서 얘기로는 이미 양산이 시작됐다라고 초도화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외국에 넘어가지 않고 독자 생존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한국으로부터는 굉장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100조 AI 투자하니까 이 대기업들의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시스템 SI 회사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그 주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왜 그렇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큰 기업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SI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된 망 자체를 설치를 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AS 사고 관리를 해주는 메인테너스를 해주는 이제 그런 거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 SI 기업들인데 그건 사실은 뭐 AI라고 딱 집어서 AI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망, 네트워크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고객 관리라든지 생산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기업들도 만약에 본인들이 AI 기능을 자신들의 솔루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종합적인 뭐 토털 솔루션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 기업들이 AI를 자체적으로 능력을 아직 갖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에 그거를 심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SK그룹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 GPU 6만 장이 투입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 있는지 이 SK의 구상은 또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텔레콤망에 우리나라에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KT도 또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망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고객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모바일 고객의 50% 정도가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데이터를 주 무기와 주 소스로 사용하는 비즈니스에서는 고객 수와 고객 데이터가 가장 핵심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한국 시장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AI 능력과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하드웨어 파워와 AI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가진 기업들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이제 AI를 포함한 솔루션 있어서도 이미 갖고 있는 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만 하면 되면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드웨어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을. 근데 6만 장이라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요? 왜요? 이게 대부분 이게 텔레콤은 한국뿐만 아니라 완전 100% 내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아무리 잘해도 5천만이 한도인 거죠. 고객 수가. 그런데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수십억 명의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중국 기업들은 내수긴 하지만 내수의 인구가 14억이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어느 기업이 그런 개별 기업으로 가장 많은 GPU를 구매를 할 계획이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MS 얼마나요? 48만 장. 48만 장. 이야. 올해 한 해만. 누적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메타라든지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20만 장 정도.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중국의 바이트 댄스라든지 아니면 텐센트 같은 경우도 20만 장 정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6만 장이라는 거는 글로벌 수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명함을 내리기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국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100조 AI 전략 그리고 소버린 AI 전략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70 중반대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첫날 10% 이상 급등하면서 고조됐던 긴장감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원유 공급망 교란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위험 수준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맞대응을 무력화시키는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놀랄 뿐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